자, 여러분, 오늘 9강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진나라 부분, 한나라 부분까지 선생님하고 한번 쭉 봤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내용은 춘추 전국시대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는요, 본격적으로 진나라, 한나라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고요. 그리고 한국, 그리고 일본, 요 지역 있는 데까지의 내용들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기본적으로는요, 해야 될 내용이 중원의 통일과 여러 나라의 성립이라고 해서 이제 진나라, 한나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고조선, 그리고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그리고 흉노, 일본 이런 지역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로는 34페이지서부터 41페이지 부분까지 여러분들하고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내용들을 한번 좀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내용 살펴보고 내용 정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34페이지 부분입니다. 자, 진해의 발전과 멸망. 전국을 통일한 진의 시황제는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하는 한편 봉건제를 폐지한 후 전국에 군현제를 실시하고 중앙에 삼공구경의 관료제를 시행하여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또 도량형과 화폐, 문자를 통일하고 도로망을 정비하였으며 만리장성을 쌓아 북방의 흉노를 견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은 시황제가 죽은 후 급속하게 쇠퇴하였습니다. 환관의 권력을 휘둘러 정치가 문란해졌고 엄격한 법치와 대규모 토목공사에 대한 불만으로 농민들의 봉기가 잇따랐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 항우와 유방이 군사를 일으켜 각축을 벌였으며 그 결과 유방이 세운 한이 새로운 통일왕조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제 한의 발전과 쇠퇴 부분입니다. 한 고조 유방은 중앙에 삼공구경을 두어 통치를 담당하게 하고 지방은 군현제와 봉건제를 절충한 군국제로 다스렸습니다. 그 후 한은 점차 군현을 확대하여 무제 때 중앙 집권을 이루었습니다. 한 무제는 주변 국가와 전쟁을 벌여 영토를 대대적으로 확대하였지만 그 후유증으로 재정이 크게 부족해지고 빈부의 불균형이 심해졌습니다. 이후 외척 세력이 대두하여 실권을 장악함으로써 왕권이 약해졌습니다. 한편 한은 무제 때부터 유학을 장려하여 유교적 교양이 있는 인물을 관리로 발탁하였는데 지방의 호족들은 이를 활용하여 자재를 관리로 진출시킴으로써 점차 영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기원 후 1세기 초에 외척 출신인 왕망이 한을 멸망시키고 신을 건국하였습니다. 그는 호족의 성장으로 발생한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의 제도를 본뜬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농민 봉기로 신이 멸망한 후 광무제가 호족의 지지를 얻어 후한을 세웠습니다. 후한에서는 호족의 세력은 더욱 성장하였습니다. 외척과 환관 세력의 권력 다툼이 이어졌고 말기에는 황건적의 난을 계기로 각지의 유력한 호족들이 독립세력화하여 서로 다투었습니다. 결국 후한은 멸망하였고 중원지역은 위, 촉, 오, 삼국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페이지 부분 보겠습니다. 만주와 한반도입니다. 만주와 한반도 지역 최초의 국가는 기원전 7세기 무렵부터 문헌에 등장하는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의 통치자는 상의 왕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을 겸하였으며 팔조법을 통해 다스렸습니다. 왕 밑에는 비왕, 상, 경, 대부, 장군, 박사 등의 관직을 두었습니다.
진한 교체기의 위만이 추종 세력을 이끌고 고조선으로 망명하였습니다. 그는 준왕을 몰아내고 고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무렵 고조선에서는 본격적으로 철기 문화가 수용되어 생산력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근 소국들을 정복하며 성장하였고 그 결과 한과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숭화강 일대에서는 기원전 3세기 이전에 예맥 쪽이 세운 부여가 성장하였습니다. 부여는 연맹국가로 왕권이 강하지 못하였습니다. 전국을 크게 4구역으로 나누어 각기 부족장이 다스리게 하였는데 이를 사출도라 합니다. 위만이 고조선의 통치권을 장악하던 기원전 2세기 무렵 한반도 남부에는 진국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점차 부족 연맹체를 형성하여 마한, 진안, 변안의 사만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사만 사회는 군장 이외에 천군이라는 제사장이 따로 있어 소도를 다스리는 등 일찍부터 재정이 분리되었습니다. 자, 일본 열도 내용입니다. 일본 열도에서는 야요이 시대의 농업 생산력 발전에 힘입어 기원 전후에 정치체가 출현하였습니다. 3세기경에는 30여 개 소국이 야마타이국을 중심으로 연합하였습니다. 야마타이국의 히미코 여왕은 제사장적 성격을 지닌 지배자로서 종교적 권위에 의존하여 다스렸으며 삼국시대에 위에 사신을 보내 친위외왕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이 일본까지의 간단한 내용이 나왔고요. 거기 38페이지 보면 동아시아 건국신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그 단군신화는 다 아니까 그 부분은 일단 생략하는 걸로 일단 하고요. 자, 중국과 일본 얘기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건국신화 황제설화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중국 역사는 사망오제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복희, 여와, 신농의 사망, 황제, 전욱, 제국, 유순의 오제입니다. 복희는 뱀 몸뚱이에 사람의 머리를 한 인물로 처음으로 혼인제도를 정하고 그물을 짜서 새와 짐승, 물고기 등을 잡는 법을 백성에게 가르쳤습니다. 뒤에 이은 여와 역시 뱀의 몸뚱이에 사람의 머리를 한 인물인데 복희 시대의 제도를 그대로 계승하여 왔습니다. 여와의 뒤를 이어 즉위한 신농은 사람 몸뚱이에 소 머리를 한 인물입니다. 그는 쟁기 사용법과 농사 짓는 법, 의학과 물물 교환을 하는 법 등을 백성에게 가르쳤습니다. 황제는 신농씨의 지배 말기에 포악한 짓을 일삼는 제후들을 징벌하고 제후들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계절에 맞추어 온갖 곡식과 나무, 풀 등을 심고 새, 짐승, 누에를 길들였으며 천체의 운행과 물리 흐름, 흙, 암석 등의 성질을 연구하였습니다. 또 심혈을 기울여 물과 묻에서 나는 산물을 시기에 맞게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뒤를 이은 전욱, 제국, 요가 모두 그의 후손입니다. 일본의 건국신화에 진무천왕설화가 있습니다. 일본의 건국신화는 이자나미와 이자나기라고 하는 신이 등장하게 됩니다. 태초의 신령들에 의해 만들어진 이들은 창으로 바닷물을 휘저 많은 섬과 신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자나미는 불의 신을 낳던 중에 그 불에 타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자나기는 혼자 태양의 여신인 아마테라스, 달의 여신인 스쿠요미, 바다의 신인 스사노를 낳았습니다. 후에 천상의 신들은 지상을 다스리기 위해 아마테라스의 손자인 니니기를 내려보냈습니다. 일본 초대 천왕인 친무는 이 니니기의 증손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국신화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9페이지, 40페이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 국가 간의 교류입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초기 국가 단계에서부터 빈번하게 교류하였습니다. 영역을 확장하고자 주변의 나라를 통합하거나 정복하였고 생활에 필요한 물자와 인력을 얻기 위해 자주 다른 나라를 침략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국력을 증대하고 군주권을 강화하고자 철기를 비롯한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유목민인 흉노는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농경민에 대한 교역과 약탈을 병행하였습니다. 한 초기에는 고조가 이끄는 군대의 승리를 거둔 후 화친을 맺었으며 이후 매년 다량의 물자를 공급받았습니다. 또 오한 등 주변의 종족들로부터 공납을 받았습니다. 고조선은 전국 칠흥 중 하나였던 연과 대립하다가 연의 침략을 받기도 합니다. 한이 세워진 후에는 교역을 통해 경제적으로 성장하며 주변으로 세력을 확대해 갔습니다. 한무제 정복전쟁과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입니다.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 큰 변화를 일으킨 것은 한무제의 정복전쟁이었습니다. 무제는 흉노와 장기간의 전쟁을 벌여 그들을 고비사막 이북으로 밀어내고 깐수 지역에 군현을 설치하고 군대를 배치하였습니다. 또 장건의 서역 파견을 계기로 서역 지방과 비단길을 장악하여 흉노가 비단길을 통해 물자를 얻는 것을 막음과 동시에 동서교역의 주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무제는 이어 남쪽의 남비엣과 동쪽의 고조선을 멸망시킨 뒤 그 지역에 군현을 설치하였습니다. 무제가 고조선을 정복한 것은 고조선의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하여 한과 한반도 동쪽의 예, 남쪽의 진 사이에 무역을 중개하면서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조선이 흉노와 연합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도 침공의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내용이고요. 거기에 40페이지에 보면 동아시아의 장건의 서역 파견과 비단길 개천 부분은 여러분들 별표 쳐놓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실크로드에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126년의 어느 날 남루한 차림의 남자가 장안성 성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오래전 보무도 당당하게 서역을 향해 떠났던 장건이었습니다. 기원전 139년 장건은 대월지와 동맹을 맺으라는 한무제의 특명을 받고 서역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무제는 흉노에게 쫓겨나 서쪽으로 이동한 대월지가 흉노에 대해 복수를 벼르고 있을 것이라 여기고 동맹을 맺어 흉노를 협공할 요량이었습니다. 그러나 장건은 불행히도 국경을 벗어나자마자 흉노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거기서 억류 생활을 하며 흉노 여인과 강제로 결혼하며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그러나 잠시도 자신의 임무를 잊지 않고 있던 장건은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10년 만에 흉노를 탈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무덤으로 도착한 대월지에서 장건은 단번에 동맹을 거절당하였습니다. 이미 물산이 풍부한 곳에 나라를 재건하여 살고 있었던 대월지로서는 다시 흉노와 전쟁을 치를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귀국길에 오른 장건은 또 흉노에게 잡혔습니다. 그가 1년 만에 다시 흉노를 탈출하여 장안성에 도착하였던 것은 황제의 환송을 받으며 장안성을 떠난 지 1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장건의 서역 파견은 비록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한의 외교 및 경제가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역 각국의 지리, 물산, 풍속 등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 후 무제는 오손과 동맹을 맺기 위해 다시 장건을 서역으로 파견합니다. 오손 왕은 동맹을 거절하였지만 대신 장건을 환대하고 그가 귀국할 때 수십 명의 사신을 한에 보냈습니다. 장건이 대월지 등에 보냈던 부하들이 속속 귀국하면서 중앙아시아 각국과 왕래도 시작하였습니다. 바야흐로 한과 서역 간의 교류 의박이 오른 것입니다. 19세기 후반 지리학자였던 리히트호페는 이들의 교역로를 비단길이라고 하였다는 것. 여러분들 그거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41페이지, 42페이지 부분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요. 43페이지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많이 드릴 수는 없고요. 한 5분 정도의 시간을 줄 테니까 교과서에 있는 한 내용을 한번 잘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을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이 노트 필기는 선생님이 나중에 과정평가로도 선생님이 참고해서 요거를 평가할 거니까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기록하셔서 나중에 서둘러서 이 부분 한꺼번에 기록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곡차곡 미리미리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쓴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공부하는 내용들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밀리지 말고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대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되짚어 봤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본격적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원의 통일과 여러 나라의 성립 부분입니다. 자, 먼저 제일 위에 보면 거기 인물이 하나 나오죠? 어, 자, 보겠습니다. 거기 내용을 좀 볼게요. 거기 캐릭터가 옛날에 머털도사에 나오는 왕지락도사처럼 생겼는데, 요 사진이라고 오해하시지 마세요. 그냥 인물입니다. 그냥.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요, 중원의 통일과 연나라의 성립인데요. 진시황제, 궁국제, 그리고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흉노, 이런 나라들 얘기할 겁니다. 자, 생각 열기 부분 볼게요. 상황은 효공을 만난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농업을 발전시키고 장병들을 장려해야 합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공을 세운 사람에게 상을 주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벌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조정의 위신이 서고 모든 개혁이 뜻대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효공의 뜻에 따라 부합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나라의 일부 귀족들과 대신들이 상황의 개혁에 반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보통 상황의 개혁은 효공 때 나타나게 되는데 부국강병이 목적이었고 결국 이 상황변법의 성공은 추후에 진나라가 전국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원동력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의 병법은 진시황의 통일 달성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때는 이제 전국시대인데 이때는 제자백가의 여러 사상들이 국가를 다스리는 군주들에게 많이 채용이 될 때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잘 아는 법가 사상이 국가의 체제를 성립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기가 많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시황의 개혁정책 3가지, 그리고 중원 및 여러 나라의 성립한 국가에는 어떤 것들인지 알아봅시다 라고 하는 부분을 학습 목표로 삼고 있으니까 요건 여러분들 차츰차츰 머릿속에 두어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진나라의 통일과 멸망인데 이 진나라가 통일을 할 때가요, 전국시대를 기원전 221년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기원전 206년에 망하게 되니까는 결국 몇 년 이끌어 나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진의 통일, 법가적 개혁을 통해 부국강병을 달성하였다. 즉 통일이 완성되었다. 부국강병이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병사를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의 통치 시기, 진시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하를 통일하게 되는 그 시점까지 법가 사상이 중요한 국가 운영의 기본이 되었고 당연히 어땠을까요? 국가의 대민 통제력은 굉장히 강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진시황의 정책입니다. 거기다가 별표 한번 쳐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진시황의 업적입니다. 황제의 칭호를 사용합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중국 황제를 칭하는 명칭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요, 황제라고도 칭하지만 이런 황제를 천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자는 하늘의 뜻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9년제 실시, 이 9년제는 모든 지역에 군과 현을 설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집권 강화를 위해 전국을 36개 군으로 현도 두게 됩니다. 모든 지역을 황제가 직접 통치하고자 했다. 자, 그 다음에 화폐, 도랑형,
문자 통일이 있었다. 도로망도 정비한다. 그러니까는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려고 했죠. 화폐 제도를 통해서 국가의 경제를 운영하려고 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단일한 화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마다 여러 화폐가 있었지만 이렇게 화폐를 하나로 이렇게 단일화시켜서 통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도량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량형이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라든지 무게라든지 이런 길이, 무게 이런 것들을 이제 일정하게 한다는 건데 이것은 결국에는 뭐와 세금 걷는 제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문자의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국가가 이론적인 사상의 통제를 위한 측면에서 문자 같은 것들을 통일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도로망 정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로마에서도 도로망 정비가 있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바로 이 도로망 정비는 중앙집권 체제와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리장성 축조, 흉노 견제를 목적입니다. 저번 시간들도 얘기했지만 흉노족을 막는 과정에 있어서 이들에 대한 그런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산과 산을 경계로 해서 그 지역에 장성을 쌓고 흉노가 영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시도였었습니다. 자, 멸망 봅니다. 시황제 사후에 환관의 전행 등 정치 혼란이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지록위마라고 하는 고사성어 들어본 적 있죠?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건데 당시 시황제 죽고 난 다음에 호해라고 하는 황제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 호해라는 황제를 좌지우지했던 게 환관 조고였죠. 그 조고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신하와 그렇지 않은 신하를 구별하기 위해서 사슴을 놓고 말이라고 했죠. 그러고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신하들한테 얘기했을 때 신하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말을 가지고 사슴을 가지고 사슴이라고 한 사람은 이 조고하고 뜻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라 이 사람들을 제거하고요. 또 환관 조고의 말대로 말이라고 한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마친다라고 해서 등용하고 뭐 이런 그런 정치적 전행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진나라를 멸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가혹한 통치와 법치와 대토목공사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농민봉기 진나라 때에 중국 최초의 농민봉기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진승 오강의 반란, 같은 게 대표적인 농민봉기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 이런 여러 가지 내후 외환의 상황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 진나라가 멸망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한나라 얘기합니다. 기원전 202년부터 기원 후 220년까지 거의 여러분들 한 4, 500년 정도를 이제 통치하게 되는 한 400여 년 정도 되는데요. 통치를 한 나라가 되겠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나라의 발전입니다. 자, 한나라를 세운 사람은 한고조 유방입니다. 초패왕 항우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하게 됨으로써 중국을 재통일하게 된다. 자, 중국을요, 이 시기 때는 군국제로 통치합니다. 그래서 중앙의 중요한 지역은 군현제로 통치하되 변방 지역은 봉건제로서 통치하는 모습. 그래서 봉건제도와 군현제도를 절충하는 형태로 나타난 정치제도가 바로 군국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한나라에서는 유학이 장려가 되는데 법치가 조금 완화가 됩니다. 특히 한나라 무제시대 때가 되면 이때가 되면은 유학을 국학으로 정하게 되고 장려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한나라 무제 시기 때 대외종복 정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아까 전에 선생님하고 같이 봤던 교과서에 있는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제 시기 때 비단길이 개척이 됩니다. 장건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비단길 개척이 되는 모습이 보이고요. 남비엣과 고조선도 이때 멸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되는데 한무제 때가 되면 결국에는 흉노 정벌도 있었고요. 베트남 정벌, 고조선 멸망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의 일들을 이제 성공시킨 게 무제였죠. 그래서 사실 중국 역사에서 봤을 때 한무제 업적 아마 중국의 통치를 원활하게 잘한 사람들 아마 5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무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무제의 통치력은 굉장히 강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두 번째 페이지 봅니다. 자, 고조선의 성립과 흥망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조선의 성립입니다. 그리고 흥망 성립, 랴오닝 지역, 그러니까 윤영 지역 얘기하는 겁니다. 랴오닝 지역에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됩니다. 청동기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청동기 문화 뭐가 있었죠? 비파형 동검 있었네요. 그리고 또 이 시기에 더불어 나타나는 거 거친 무늬 거울 같은 것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반도로 세력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세력 범위는 지금 탁자형 고인돌이 어디에 분포가 되었는지 비파형 동검이 어느 지역에서 나타나는지를 보면 고조선의 세력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장을 봅니다. 기원전 3세기경 랴오강을 경계로 연가 대립할 정도로 강하였다. 연해 침입으로 평양으로 천도하게 되는 모습이 보이게 된다. 그래서 이게 기원전 4세기에서 3세기 무렵 정도가 되면은 굉장히 이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활발하게. 결국에는 이 시기에 갈등도 있었지만 중국과의 교류 같은 것들도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철기 기술이 이제 막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철기는 두 번의 영향이 있게 되는데 기원전 4에서 3세기 무렵에 한 번, 그리고 기원전 2세기 무렵에 한 번.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위만이 우리나라 고조선을 집권하는 그 시기에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위만 집권 얘기가 나옵니다. 위만 집권은 진한교책입니다. 위만이 망명을 했다죠.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하얀 옷을 입고 상투를 입고 들어왔다고 하죠. 진한교책이라고 하는데 이때가 어떻게 됐냐면요. 사실 진한교책이 무렵에 중국에서 세력을 갖고 있었던 위만이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중국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위만으로 망명을 하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망명으로서 성 밖에서 주거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세력을 모아서 준항을 축출하고요. 집권을 하게 됩니다. 기원전 194년입니다. 위만조선이 이제 발전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용됨으로써 생산력 증대가 나타나는 특징이 보여지게 된다. 영토 확장이 이루어진다. 그 와중에 한나라와 대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한과 한반도 남부 사이에서 무역으로 중개무역을 통해 이익을 독점하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한나라의 대립이 심해지는 과정 속에서 결국엔 기원전 108년 무렵에 한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자세한 얘기를 이해해보자면 한나라 무제 때입니다. 좌장군 순채와 누선장군 양복을 고조선에 파견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 고조선을 쉽게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결국 한나라 또한 누선장군 양복과 좌장군 순채의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 속에서 결국 약해지게 되고요. 한나라 무제가 그걸 알게 되고 결국 작전을 바꾸게 되면서 고조선의 내분을 이용해서 결국 이제 고조선을 멸망하게 하는 그러한 작전을 쓰게 돼서 결국 이 고조선을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 잘 아는 한사군이 설치가 됐고요. 4개의 군이 한군련이 설치가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직접 지배하려고 했으나 한나라가 결국 직접 지배를 할 수 없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지리적 여건이 중국에서 멀기 때문에 직접 통치를 못한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가 한반도 지역이 무수히 많은 정치 세력이 등장함에 따라서 결국에는 세력을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직접 통치가 아닌 간접 통치 방법으로 국가를 통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루어지게 되죠. 어쨌든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결국에는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는 여러 정치체가 형성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부여, 고구려, 그리고 백제, 신라, 가야 이런 지역들이 이제 추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큰 정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었던 부여는 만주 숭화강 일대의 예맥 쪽이 건국한 곳이었고요. 이 부여의 의미는 나중에 고구려 백제의 건국설화에 있어서 이 부여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민족 원류로서의 그런 의미를 두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구려는요, 부여족의 일파가 기원전 2세기 이전 압록강 유역에서 형성을 했고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해서 연맹왕국으로 발전하고 나중에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백제는 고구려 유민이 한강 유역으로 남해서 건국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온조와 비료서라는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특히 이 백제 같은 경우에는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고 나중에 마한의 여러 지역을 통합하게 됨으로써 결국 충청, 전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큰 나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신라와 가야인데요. 신라와 가야 보겠습니다. 한반도의 남부에 건국되는 게 이제 신라와 가야 지역이었는데 신라는 사록 중심으로 유이민 집단과 토착민이 연합해서 건국을 하게 됐고요. 가야 같은 경우에는 발달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강력한 국가로 형성이 되죠. 하지만 가야 같은 경우에는 신라와는 다르게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연맹체 국가로서 강한 그런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일본과의 무역 그리고 또 한반도 북부 지역과 중국 지역까지의 이 중개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흉노 보겠습니다. 흉노의 시기 유라시아 대륙 북부의 유목지역에서 기원전 3세기 말에 성장을 하게 됩니다. 발전은 묵특선우 때 만리장성 이북 초원지대를 통합하게 되는데 한을 압박하여 고조선 유방을 굴복시킨 후에 공물과 공주를 받게 되는데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른다? 화번공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북방민족의 압력에 의해서 그 외교적인 친밀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황실 가족을 결혼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보내게 되는 그 사람 화번공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한 등 주변 종족에게도 공물을 징수하게 됩니다. 통치 조직은 선우, 좌현왕, 우현왕, 영토를 분할하여 통치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1번 봅니다. 기원 전후에 정치체가 출현하게 되는데 결국 3세기경 30여 개의 소국으로 이제 나타나게 됐던 것은 하나로 통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나중에 소국으로 이제 나타냈다. 나중에 이제 통일이 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강했던 나라가 힘있고 영향의 야마타이국이 가장 번성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단일한 국가가 일본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여러 조그만 소국들이 결국에는 각축을 벌이고 나중에는 통일된 국가로 성장하게 된다. 그 전식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해 통일체제 정비 얘기 나오면서 분석행위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사는 다음과 같이 아래입니다. 옛 시대에는 천하가 몹시 흩어졌는데도 이를 통합하는 자가 없어 제후들의 난립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모두가 옛날의 세상을 이상으로 생각하고 현세를 비판했고 저마다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여 현실을 혼란시키며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여 위정제를 비난하는 것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폐하께서 천하를 통일하고 사물의 가치 기준을 분명히 했으며 또 황제라는 유일한 지위에 올라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마다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는 자가 여전히 자치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폐하께서 정하신 법을 비난하고 포고를 내려도 비난하며 나아가서는 그 불만을 거리에 나와서 제멋대로 떠듭니다. 또 그들은 폐하의 명예에 이의를 나타냄으로써 그것을 기화로 헛된 영예를 얻으려고 무리를 이루며 비방으로 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무리를 방치하면 머지않아 황제의 권위를 손상시킬 것입니다. 즉시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학술 저서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서는 이것을 거두어들여 불태워야 합니다. 가져도 좋은 것은 의학과 복서, 농사에 관한 서적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문을 쫓는 자의 스승은
관리가 대행하게 합니다. 이것이 저의 계획 아닙니다. 시황제는 이사의 상소를 허락하고 시서와 백가를 저서를 몰수하여 불태우고 우민정책을 추진하면서 비판한 자들은 구덩이에 파고 묻었다. 사기에 나오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이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진시황 시기 때 대표적인 법가사상가이며 통치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서갱유란 진나라 승상 이사가 주장한 탄핵책으로 실용서적을 제외한 모든 사상서적을 불태우고 유학자를 생명에 매장할 일을 만하게 됩니다. 진시황제는 육국을 멸망시킨 후 강력한 통일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먼저 천자의 호칭을 황제로 고쳐 권위를 더하고 전국에 걸쳐 군현제를 실시함으로써 중앙집권을 강화하게 됩니다. 화폐와 문자, 도량형, 수레바퀴, 포까지 통일해서 춘추전국 시대 오랜 분열을 해소함과 동시에 법령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학자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분서갱유라는 인류 역사 최대의 사상 탄압을 시도하게 되었다는 거. 결국에는 이렇게 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 대한 통치를 강력하게 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당시에 진시황의 이런 통치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게 유가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학자들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진나라가 멸망하고 한나라가 들어서게 되고 한나라의 무죄가 유학을 관학화시키는 과정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요 과거의 분서경유 때문에요 실제적으로는 요 유학 서적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전달할 수가 없고 공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 이후 때 글자의 음과 뜻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음과 뜻에 관련되는 작구 해석에 집중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타나게 되는 게 일명 한당유학이라고 하는 훈구학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특히 과거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 훈구학은 점차 강해지는 학풍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어때요? 철학적인 사유가 이제 약해지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잘 아는 송나라의 때가 되면은 훈구학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학풍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바로 성리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학문적 영향까지도 이제 주게 되는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흉노의 성장 부분 보겠습니다. 드디어 동쪽으로 달려가 동호를 습격했다. 동호는 애초부터 흉노를 업신여겼으므로 아무런 비방도 하지 않았습니다. 묵돌은 병사를 이끌고 쳐들어가 동호를 깨뜨리고 왕을 죽였으며 그 백성과 가축을 노획했습니다. 돌아서는 서쪽으로 월지를 쳐서 달아나게 하고 남쪽으로는 하남과 누번과 백양의 왕의 토지를 병합하였습니다. 또 연과 대를 공격하여 진나라가 몽염을 시켜 빼앗아왔던 흉노의 땅을 모조리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나라의 국경인 예전 하남 요새의 관문을 맞대고 조나, 부시까지 진출하였으며 마침내 연과 대까지 쳐들어갔습니다. 이 무렵 한나라 군대는 항우의 군대와 서로 대치하고 있어 중국은 전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묵돌은 스스로 강해질 수 있었고 활시를 담기는 군사가 3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한나라의 고조와 한나라의 유방이 대결할 그 시점은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있었지만 외부적으로 흉노가 굉장히 중국을 위협했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나라의 고조였던 유방이 한나라를 건국하고 난 다음에도 흉노를 강하게 푸시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혼란 상황 속에서 흉노가 강해졌기 때문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앞에서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화본공주와 같은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상황들을 조금 이렇게 좀 유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 같은 것들을 이 한나라가 하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과 흉노의 연결입니다. 자, 고조선은 흉노의 왼팔로 인식했다.
효무 황제가 중국 전쟁에 피로하고 평안한 시절이 없음을 민망하게 여겨서 대장군, 표기, 복파, 누선장군 등을 보내 남쪽으로 배고를 멸하고 칠군을 세웠으며 북쪽으로는 흉노를 물리쳐 고냐의 10만 무리를 항복받고 속국을 설치하고 삭방군을 세워 그곳의 풍요로운 땅을 빼앗았습니다. 동쪽으로는 조선을 정벌하여 현도와 낭랑을 일으켜 흉노의 왼쪽 팔을 잘랐으며 서쪽으로는 대환을 정벌하여 36국을 병합하고 오손과 결맹하여 돈황, 주천, 장해군을 세워 야강을 막고 흉노의 오른팔을 잘랐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무엇이다? 한나라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주변 지역을 점령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자, 한번 볼게요. 한선은 한이 고조선을 멸망시킨 것을 흉노의 왼팔을 자를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조선과 흉노가 군사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한 무제는 흉노 공략을 위한 전초전으로서 고조선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특히 한의 조선 침략 목적이 위만 조선을 완전히 복속시키는 데 있지 않고 한이 흉노를 공략할 때 협공당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데 있음은 무제가 위만 조선의 우거왕과 휴전 협정에 사실상 실패한 것을 문책 삼아 관련 장수들을 처형했던 사실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고조선도 결국에는 한나라의 공격에 대한 많은 부담이 있었고 이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 당연히 가지고 있었겠지만 반면에 고조선이라고 하는 큰 정치 세력이 어쨌든 간에 흉노와 손을 잡고 한나라를 압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 상황 또한 나름대로 한나라 입장에서는 한나라의 정권 무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긴장 관계가 점차 커지면서 결국에는 한나라와 그리고 고조선의 갈등, 그리고 남월도 마찬가지고 흉노도 마찬가지일 텐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한나라가요 주변 지역을 정리하는 것까지는 성공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지금 요 부분까지 해서 9장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요 부분은요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공부하기 조금 쉬운 팁을 좀 말씀을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중국에 관련되는 것 그리고 중국에서도 진나라 한나라 관련되는 문제들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 내용 정리했던 것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되는 고조선의 역사는 여러분들 아마 우리나라 한국사 배울 때 굉장히 많이 배웠었으니까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흉노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그 정리해져 나온 부분들이 다니까 크게 어려움 없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흉노나 일본보다는요. 중국이나 중국사 관련되는 거 한국사도 결국에는 한국사의 시험에서 많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중국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진나라 한나라 관련되는 부분들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정리를 잘 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벌써 계약 일자가 벌써 이제 정해져서요.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대비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이번 주 정도까지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잘해서 오프라인 계약이 됐을 때 흐름에 끊기지 않게 공부를 좀 잘 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구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